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5월 1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에 공항이 몇 년 안에 다 생기게 될 거다.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단지 그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관광 진흥용만은 아닐 것이다. 군사적인 목적이 다분히 있을 것이다. 그 위치들을 봤을 때. 자,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또 한반도 상황이 무르익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미 간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여러 가지 어떤 실마리라고 할까요? 우리가 준비해 왔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몇 년 만에 뒤틀 수 있는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이제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전혀 없어요. 저도 일본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일본에 친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에 대해서 싸워달라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확대판, 우크라이나 고급판 이런 거에서 두 나라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느낌느낌 받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몇 가지 행동으로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미국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울릉공항의 이제 예상도고 2026년 개항 예정이고 이거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25년 내년 말 되면 완공이고 26년에 개항이에요. 이게 활주로가 원래는 1200m에서 지금 1300m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아마 지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더 들겠죠. 이게 예산이 이제 그 확장 예산까지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7천억 정도라고 일단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게 뚜렷하다는 게, 자, 울릉도가 지금 세 군데 섬 중에서 가장 아마 뭐라고 할까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울릉도라고 봐집니다. 울릉도 인구가 10,000명이 안 돼요. 백령도도 10,000명이 안 돼요. 그죠? 백령도도 훌륭하지만 울릉도만큼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섬들 자체가 작아요. 이렇게 해안에 를 매립해가지고 공항을 만들 정도로 너무 많은 관광이 오더라도 수용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군사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 뚜렷한 것이고, 국민 한 명당, 죄송합니다. 울릉도 민 한 명당 거의 뭐 1억씩 쓰는 거거든요. 그럼 백령도도 마찬가지예요. 흑산도로 가면 더 심해져요. 거의 흑산도 예산이 한 2천억 원 정도 돼요. 울릉도는 돈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산을 깎아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백령도나 흑산도는 한 2천억 정도면 돼요. 자, 백령도 인구도 뭐 울릉도 인구랑 비슷한 것 같고, 근데 흑산도는 인구가 2,000명도 안 돼요. 거기도 한 2천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다른 목적이 겸사겸사로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이제 지역 발전 공약으로 나왔던 것이다, 공항이. 그래서 50인승 비행기에 적절한 공항 길이 1200m 이렇게 됐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이 새 공항의 건설이 단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확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들은 짧은 공항이었는데 동시에 다 큰 공항으로 다 바뀌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부분, 오늘 제 언급드릴 다른 부분하고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방향은 뚜렷하다. 이런 게 이제 제 관찰이고요. 여러분은 제가 제시하는 것은 뭐 다 팩트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울릉공항만 하더라도 사실은 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게 일본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쭉 계획이 진행되어 오고 투자도 이미 되고 있고 공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지만 윤석열이 5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흑산도 주민분이 1,764명이네요. 공항 건설 예산은
800명이 1,800억이 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이제 이게 큰 항공기가 오려면은 뭐 시계 비행, 계기 비행 이런 것까지 있던데 제가 그것까지 꼼꼼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활주로가 길어져야 된다는 게 있고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예, 이 개항 목표를 보면 2026년, 27년, 27년 예타가 통과된 것은 13년이에요. 울릉하고 흑산은. 자,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2013년도 당시에는 그때는 지역 활성화라는 차원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됐었고 그 이외에 경찰이나 또 국방적인 목적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이들이 개항 목표 시기가 비슷한 거 보니까 실제 건설을 하자고 된 결정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백령도 공항 같은 경우도 2022년 가을에 이루어졌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자, 이것은 제가 관련 군사 관련 행사들 쭉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 출범을 했지만 2022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을 추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새로운 정부의 윤 정부의 색깔이 나타난 것은 2023년부터 들어서면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년도 건도 문재인 정부 때 했다. 그때 묶어서 예비 타당성 통과했던 부분들을 현실화시킨 거예요. 현실화시킨 거죠. 아까 인구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경제성 잘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예, 이거는 군사적 목적이 상당히 크게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기사는 잘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걸 여러 가지를 묶어 보면은 우리의 그림이 대충 나온다.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엄청나게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들이 있고 진행이 됐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을 결정한 시점은 뭐냐? 미국과 큰 딜을 했던 그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미국의 편에 서주겠다. 거기에는 당연히 김정은의 오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북이 소통이 되더라도 우리는 6.25 전쟁 때 중국의 진 빚을 다 갚았다. 고난의 행군 때 중국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우리는 혼자 버텨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했다. 그래서 우리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 교류가 되고 우리한테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너 편에 서줄 수도 있다.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즉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한미군 계속 주둔해도 된다. 북미 종전선언을 하면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없거든요. 근거가. 그걸 용인해줬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제가 있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우리의 행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죠. 북미 간의 대화를 가운데서 조율을 했기 때문에. 다 문재인 정부의 조건은 아주 깔끔했어요. 우리가 혼자 다 해줄게. 일본하고 엮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다 합쳐서 해줄게. 사실 남북한 군사력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1대1이 돼서 2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외에 다른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리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1대1이 2가 아니고 2 이상이 될 거라고 충분히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1, 2급 군사력을 가지게 돼요. 그거면 충분한데 왜 일본을 같이 끼우려고 하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좋은 이웃으로 남겠다. 이웃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 지키면서. 거기에 미국이 따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아베한테 기별도 안 하고 판문점 가서 김정은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아베는 여러 가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겠죠. 자, 그랬던 시점에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보면은 울릉도 공항이 일본이죠. 일본에 대한 경계를 전혀 늦추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윤석열 정부 몇 년 동안 어떻게 해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 중심이 제대로 잡히면은 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십 년간 해온 일이에요. 5년 만에 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엠브레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때 2023년 작년 5월 달에 1년 됐네요. 여기가 이제 시범 비행을 했어요. 공항은 건설 중이니까 당연히 울릉 공항에 착륙하고 이런 일을 한 건 아니고 포항 경주 공항에서 떠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이건 상당히 큰 조지입니다. 왜냐, 엠브레러가 당시 우리 군 수송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굉장히 뛰어들었었거든요. 미국 로키드 마틴 C-130이 하고 1차 사업에서 우리가 C-130을 샀기 때문에 많은 검은 머리 미국인들은 C-130이 될 거라고 기정사실화하면서 계속 썰을 풀었죠. 근데 저는 엠브레러가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 더 큰 그림에서 엠브레러와 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이겁니다, 바로. 엠브레러 E190 E2라고 돼 있는데 최대 120명까지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비즈니스석 이런 거 넣고 이러면 80명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바꾼 거잖아요. 2022년에. 지금은 50명 정도까지를 지방항공청에서 관할할 수 있게. 예. 그 이상은 국토관리청이나 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50에서 80으로 바꿔줬어요. 저 공항의 확장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이걸 더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80인승 비행기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엠브레러에서 신경 많이 썼어요. 이걸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엠브레러랑 큰 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엠브레러는 브라질 회사죠.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나라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 세계 시장을 뚫어내지는 못해요. 예, 그 점에서 우리랑 손을 잡은 것 같거든요. 왜? 우리는 지금 중형기 시장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남북 교류 같은 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북한에.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 남단으로 연결되는 거고 지금 러시아가 그 경로를 택하고 싶은 거잖아요. 홋카이도로 연결해서 일본 가기 싫고 중국으로 통해서 남쪽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안정성이 어디가 제일 좋으냐? 그건 푸틴의 배팅이에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로 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북한과의 교류, 그럼 KTX 놓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만주와의 교류, 시베리아와의 교류, 연해주와의 교류를 했을 때는 일단 중형 항공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남북간을 다 오가려면은 이제 한 800km, 900km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1000km까지 될 수도 있어요. 남단에서 북단까지 가게 되면 남북한 하나로 봤을 때 그러면 비행기가 득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형 항공시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보잉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심하게.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세계 항공기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중형 항공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요가 제일 많을 것 같으니까. 4-5시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비행거리 말입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안배를 해서 엠브레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있었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예상을 깨고 미국 방산업체를 물먹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제가 최근에 몇 번 다룬 적도 있습니다. 예. C390을 선정했다. 이거는 그 어떤 논리가 들어와도 C390과 그 이후에 우리가 엠브레러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들을 생각했을 때 이빨도 안 들어갔답니다.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뒤틀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리 갔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중형 민항기를 국산화하는 파트너로서 선택했다. 세계 시장에 같이 가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점프 스타트 되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그 엔진 국산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수송기부터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국산화. 거기 기술 이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항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뭐의 시범 사업이었거든요. 기술 이전 시범 사업이었어요. 공동 프로젝트예요. 그냥 비행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들고 같이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되는 그런 시범 사업이었어요. 그 기술 이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북미 종전 지금 어느 때보다 가능성 높아졌어요. 될지 안 될지는 하늘만이 아는 일이지만 그렇게 그거가 말이 된다면은 이 동북아의 단거리 항공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 날아가고 뭐 중앙아시아 날아가고 몽골 날아가고 북한 가고 예, 북한은 인프라가 안 좋으니까 러시아 접경 지역에 뭔가를 하려면은 항공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들의 공군 기지를 활용하든지 이거죠.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보잉의 몰락 그걸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가본다. 그리고 여기 이제 KF-21이나 우리 국산 중형 수송기 그리고 파생형으로 나올 뭐 초계기나 기타 여러 가지 기종들을 이 기회에 쭉 단기간에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한다. 우리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 하는 거죠. 독보적으로. 자,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로키드 마틴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엠브레러는 충분히 딜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같이 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안 그러면 그냥 죽을 거니까. 조금씩. 예, 이렇게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C130 정도의 기존의 로비 정도 갖고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군데 공항에 생기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사적인 거하고 좀 연결시켜 봐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강릉에서 진짜 언론을 타지 않았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우리 뭐 탄도탄이 불발됐다 그랬지만 미국의 에이트킴스가 발사했어요. 에이트킴스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누구도. 언론에서 파지 않았기 때문에 더 궁금해요. 정부에서 조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큰 입김이 작용했을 때 보통 그렇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강릉공항에서 그 미사일들이 발사됐어요. 즉 공항 부지가 미사일 기지로 공유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가진 극초음속도 아니고 그냥 초음속 대한 미사일 지금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그 사거리가 지금 500km 남짓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울릉도에서 그걸 가진다? 그러면 동해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예. 자, 그런 것들이 큰 부분이고 또 하나는 흑산도에서 우리가 미사일을 배치한다 그러면은 물론 초계기나 기타 등등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 안 해보는 것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상하이까지 500~600km밖에 안 돼요. 중국의 핵심 부인 상하이를 막을 수 있어요. 그까지 선을. 그리고 백령도 저거는 더 의미심장해요. 산둥반도까지도 200~300km밖에 안 돼요. 저걸 틀어 막으면은 중국의 핵심 지역인 저 위에 천진하고 베이징이 차단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남중국해 여러분 일어나는 일, 발생하는 일을 보세요. 중국은 뻗어나오기 위해서 남중국해에 막 섬을 만들기도 하죠. 미국은 막아서기 위해서 필리핀에 정치적으로 개입도 하고 태국에도 정치적으로 개입도 하면서 틀어 막으려는 거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를 막 꼬시면서. 그러면 한반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완전히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내가 종전선언해. 그중에 한 혜택이 이거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게 하면서 해준 거예요. 우리는 미국보다 약자잖아요. 행동으로 바로 보여준 거예요. 결정 빵빵빵 때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초음속 미사일이 있어. 그 초음속 미사일도 이제 나올 거야. 그 미국이 알았어. 탄도탄 사거리 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자력 잠수함 기술도 도와주고 항공모함도 해라. 너희가 아예 남중국해까지 다 맡아라. 그래서 우리 국방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출장도 가고 그랬었죠.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으면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중국을 해상을 봉쇄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안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용도로 써도 돼요. 자, 이건 미국의 선택이에요. 미국 너희가 한반도의 소통, 우리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한반도 교류를 활성화시켜 준다면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이것을 너희와 공유할 수 있다. 군사동맹으로서. 그리고 일본 필요 없다.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 억지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짜맞추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는 일본을 경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건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마 한미동맹의 정상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자, 이 서해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저기 지금 중국 해군의 주요 기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전략 잠수함들이 움직일 때 미국 잠수함들, 공격 잠수함들이 쫓아다니겠죠. 예. 서해는 바빠요, 항상. 예. 그렇지만 육지를 근거로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 하면은 그런 미국 공격 잠수함들의 노고를 훨씬 덜어줄 수 있으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우리 영해고 우리 국토가 있잖아요. 요즘은 무인 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인 수상정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인 잠수정에. 그리고 해저에 고정하는 소나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관리하기가 우리가 훨씬 쉽겠죠.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기도 쉽겠고. 예.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가 백령도나 흑산도나 우리 국토에서 바로 타격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세 군데 공항에 미사일 다 배치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적절한 거. 그 미국과 딜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미국 해군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압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우리를 지키는 이유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시비 걸지 못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렸던 겁니다. 한반도를 지키는 힘, 우리 국방력 강화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국방력 강화를 용인을 했고 항공모함 가져라, 미사일 가져라, 뭐 고체 연료 그냥 우주 발사에 활용해라. 그거는 ICBM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SLBM 같은 거. 그러니까 일본이 빡치는 거잖아요. 아베가 엄청나게 분노했겠죠. 왜냐? 그만큼 우리가 매력적인 제안을 했고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제거되잖아요. 그때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 초기에 트럼프 때 이야기할 때는 바이든이 넘어오고 나서 바이든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전을 유발시켰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와 지금 화해를 해야 되는 끈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왜냐? 이 한반도 소통이 되면 러시아가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둘을 떼어놔야 된다는 필요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3년 만에. 그리고 푸틴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멋지게 화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푸틴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 지금 바이든이 안 하면 트럼프가 할 거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푸틴은 아는 거죠. 지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 때다라는 걸. 바이든이, 궁지에 몰린 바이든이. 이번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고 있잖아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다 해줬어요. 이게 널 위해서, 미국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의 패권 싸움에 유리한 지형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가 최전선 지피다 우리는.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다룬 적이 있어요. 2021년 말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때 바이든이 북미 종전선언은 막판에 가놓고 사인할 날짜만 잡으면 되는데 돌아섰죠. 우리가 그때 분노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될 거라고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미국 정보기관에서 말들이 흘러나왔고 미국이 영국을 통해서 겁에 질린 젤렌스키를 설득해서 우리가 도와줄게. 너 이길 수 있어. 너 옛날 영토 다 확보해줄게. 이렇게 꼬들겨가지고 2022년 2월 달에 푸틴의 침공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 밥상은. 예. 이것은 오랜 김대중 때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렇게 체계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털 수 없어요, 이거. 예. 미국의 관심 대상이에요. 관리 대상이에요. 혹시 어긋날까봐. 예. 그냥 시킨 거 잘해. 왜? 중국에 가서 붙을 그런 시도를 한번 했었잖아요. 낸시 펠로시 안 만나고. 이게 미국한테 얼마나 자극적인 일이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중국한테 가서 붙는다. 문재인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그러면 대치의 선이 어떻게 되느냐. 일본 열도하고 한반도가 대치선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 남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다 된 밥에 코 퍼뜨리는 격이 윤석열이가 그 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분노하는 거죠. 관리 대상인 거죠.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주고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 형님으로 모시겠다.
영향력을 발휘해달라. 남북 문제에. 너희 미국의 무역 제재로 반도체 힘든데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그때는 왜 그랬을까? 뭔가 깊은 생각이 있나 싶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무모하다. 미국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관리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오는 용산 상공을 날려다녀도 그게 격추를 못 시키는 겁니다. 미국이 절대 막으니까. 네, 무슨 일을 벌이려고 그러냐? 예, 박근혜 때도 엄청 놀랐는데. 자,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그다음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림 속에 있는 게 이스라엘의 그린파인 조기기용부레이라고 세계 최고의 조기기용부레이더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그들이 좋은 품질, 신뢰할 수 있는 레이더를 만들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이번 가자 전쟁을 통해서 잘 여러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도 이걸 여러 대 가지고 있어요. 자, L밴드고 이게 사드보다 동등 이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사드는 생산량이 끊겼기 때문에 사드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대 탐지 거리가 약 3,000km예요. 엄청나죠. 예,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500km도 채 안 되잖아요. 대당 1,600억이에요. 근데 몇 대 우리나라 한 대만 써도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의 무기 체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우리가 4대나 샀어요. 4대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거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해요. 북한을 주적으로 보면 그래도 만주까지 다 들어와요. 예, 다 들어오는데, 베이징까지 다 들어오는데 굳이 4대를 사가지고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군사 전문 기자들이 그때 유튜버가 활성화되기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사냐? 밑에 거는 어디 쓰려고 사지? 북한이 주적인데. 예, 근데 목포 앞바다에 하나, 목포에 하나, 부산에 하나 설치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방을 다 관장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 1,600억 더 들이면 되는 일인데 어느 한 군데를 포기한다? 그게 대한 우호 설린의 표현으로 그건 말이 안 되죠. 국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악의 순간까지 또 고민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새 섬에다가 공항 만드는 거랑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이쪽은 중국을 다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저쪽은 러시아하고 일본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남쪽도 물론 커버해요. 남쪽도. 이거 미국 해군이 올라올 수 있는 이쪽도. 사방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한반도를 지키는 힘이에요. 여기서 가장 큰 우선권을 가진 건 누굽니까? 미국이죠. 야, 미국아, 너희가 사드 있었는데 그걸 사드를 확 뒤집어 엎은 거잖아. 이 정도면은. 너희가 우리하고 진짜 제대로 된 동맹이 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너희한테도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자존심만 버린다면,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전이나 가자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자존심을 많이 버리게 된 거죠. 상황상, 정황상. 그리고 바이든이 재선을 해야 된다는 어떤 초조함까지 곁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능성이 높다고 푸틴도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정보를 너희랑 공유해 줄게, 실시간으로. 사드 하나 가지고도 중국이 얼마나 반발해가지고 우리 한한령 다 내렸는데,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우리 돈으로 사서 우리나라 방위를 한다고 설치하니까 중국이 아무 말도 못하잖아. 우리는 자주 국가니까. 근데 너희가 우리가 원하는 걸 도와준다면은 이 정보를 너희랑 공유해 줄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귀가 솔깃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내부의 반대가 애를 무릅쓰고 아비한테는 기별도 하지 않고 판문점까지 와서 김정은을 만난 겁니다. 그걸 만났다는 것은 문재인과 동시에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같이 돼 있어요. 즉 문재인과 김정은은 이야기가 통했다. 그렇죠. 예. 지금 다시 그게 재현될 수 있다. 왜? 바이든이 뻘짓을 했지만 그 사이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본 틀을 깨는 짓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관리해 왔다는 것을 북한도 아마 알 겁니다. 예. 자, 이것과 섬에 있는 공항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 해역을 완벽하게 4차 산업의 기술로 장악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중국의 핵심 지역을 다 틀어막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남북 소통이 되면은 우리의 이 해상 교통량은 훨씬 더 중요해지죠. 남중국해 포함해서. 물론 북으로 육상도 있겠죠. 북으로 육상을 통해서 유럽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항공모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색이 됐겠죠, 당연히. 예, 다른 나라들은 쓰라 해도 안 하는데 한국은 그래서 다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해역 우리는 우리 거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야지. 이걸 남한테 기댄다?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중형 민항기 하면 이 지역에 항공시장이 커진다. 중형 민항기면 충분하다. 그걸로 우리 항공시장에 간다. 보잉이 낮아빠진다. 남은 것은 에어버스인데 대책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잘하는 우리 국산 무기들의 가성비를 밀어붙이면 금방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해상교통로 우리가 지킨다. 그러면 한국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진다. 일본은 너무너무 싫다 그게. 그래서 아베가 그렇게 됐다. 자,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지금 한중일이라는 것을 한미일이라는 것을 엮어놓고 있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 윤석열이 일본에 대해서 안타까운 짓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은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다. 미국이 이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아주 매력적인 카드다. 북한을 설득해 줬으니까. 예,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이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일은 그가 디자인해 놓은 거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천궁2가 A사 레이더로 이제 바뀌고 있죠. 그때 UAE가 이걸 요청을 했고 이 기술이 우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UAE가 이걸로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걸로 나중에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한화에서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500km 정도에 들어온 표적이 탐지되고 최대 탐지 거리가 500km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탄도탄 내지는 대형 비행기를 이야기하겠죠. 엄청난 탐지 거리예요. 자, 이거는 폐사에서 A사로 오면서 발생하는 이득이 있고 또 이걸 순행식으로 바꿨어요. 순행식일 거예요. 즉 이 말은 출력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폐사보다는 기본적으로 열 효율이 좋아요, 이게. 그런데 순행식으로 바꿨다? 탐지 거리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km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그럼 이거를 몇 개 붙여놓은 L7은 탐지 거리가 도대체 얼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L7 레이더인데, 이거를 두 개를 붙여서 곱하기 2는 붙인다는 뜻이에요. 붙여서 조기경보 레이더를 우리가 국산화시키겠다. 즉, 그런 것을 외국에 신세지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우리 A사 기술 괜찮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걸 만져봤잖아요, 몇 년간. 할 수 있다. 이거 두 개 붙여서 한국제 그린파인 레이더를 만들자. 우리 입맛에 맞게.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덧붙여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자, 이것은 이제 좀 복잡한데 제가 좀 전에 봤던 그 천궁2와 L7의 레이더 탐지 거리가 천궁2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자, 그게 들어가는 또 L7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우리 KDDX에 또 들어가는 레이더예요. 거의 비쌀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최소화시켜서 한 거예요. 거리를 약간 보수적으로 그린파인 레이더가 기존에 있고 그것도 국산화로 대치될 것이고 L7 레이더가 4대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L7 지금 4개 포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체 40개에 달하는 천궁1 포대와 천궁2 포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언돔까지 추가로 더 밑에 들어갈 거잖아요. 해상의 구축함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 주변에 얼마나 촘촘하게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뭘 쏘든지 간에 바닷속은 당연히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그거를 미국 너희랑 내가 공유해 줄게. 우리는 우리 지키는 힘으로 쓸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중국이 아무 말 못한다. 자기들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엄청난 우리의 국방력 신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당연히 통일 이후의 대비다. 통일 이후에 한반도가 중국에 쳐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일본하고 비슷한 거죠. 기본적인 도리, 무역 같은 건 다 하죠. 인적 교류. 그렇지만
뭔가 예민해지만 기본적으로 선이 서 있는 지역은 미국 쪽에 서 있을 것이다. 그걸 약속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왜 어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힘이 계속 빠지고 있다. 이제 버겁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런 걸 이미 21년도에 이야기를 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 A사 방식이다. 자, 스텔스기를 탐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더 이상 스텔스기가 맞는 무기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예. 근데 우리는 이걸 A사 방식의 고출력으로 해가지고 우리 광역 감시 레이더에 적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파인보다 국내 걸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거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도 수호이 57이 있고 중국도 그게 있잖아요. 스텔스 항공기가. 당연히 일본도 F-30을 가지고 있죠. 100여 대. 그걸 잡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로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이 자산의 정보를 너희랑 해줄게. 자, 그럼 아까 잠수함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동맹이 돼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미국은 감히 꿈도 못 꾸는 일을 한국이 다 해줄 수 있겠다라고 행동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우리가 지난 5년간 해제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를 얻어냈고 바이든이 불장난을 친 거죠. 한 번 더 기회가 온 거죠. 그때보다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네. 자, 그리고 그때 시작했던 이런 것들은 다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죠.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거. 저거는 당연히 북한 철도와 연결해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망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더 강조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물론 중국하고도 통하겠죠. 만주를 통해서 이쪽에서 뭐 도라산역을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걸 끝에 문재인이 방점을 찍었어요. 이것은 러시아랑 관계가 더 가깝다. 중국보다는. 이걸 저는 암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준 것 자체가 중국도 연결 충분히 다 되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건 푸틴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자, 그걸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2027년에 개통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고성까지. 속초까지만 하면 돼요. 사실은. 굳이 고성까지 해서 뾰족하게 내밀었잖아요. 저게 메시지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동서고속철도 2027년 개통되니까 이렇게 이어면 딱 되는데 고성까지 간 것은 의미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미 이제 포항 동해 전철화, 포항 삼척 이런 거는 2024년 금년 말이면 다 끝나요. 2, 3년 있으면 저까지 다 가는 거예요. 북한하고 연결하면 돼요. 자, 여기서 뭐 협계, 관계, 뭐 거기에 따른 문제점 지적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미 유라시아 이 철도망 연결, 교통망 연결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었고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를 잘 안 타서 그렇지 그런 협의체는 진행이 되어 왔고 이 부분에서는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있다. 이렇게 알려진 지는 몇 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이 주는 신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왔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최저의 지금 최악의 출생률을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에너제틱하다는 거다. 왜?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급격한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아직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살아 계세요. 일본은 오랫동안 걸쳐서 됐기 때문에 지금 시골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빈집들 많이 생기고. 우리도 여기서 10년 정도 더 있으면 일본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예, 그 전에 남북 교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험한 일을 하겠다는 노동 의지를 가진 세력들이 유입이 돼야 돼요. 한반도 전체로. 예, 그래야지 이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타임 시간을 무르익었어요. 이때 돼야 돼요. 우리한테. 이때 이렇게 되어준다면은 우리는 지금 쇠약해져가는 서방권 아직 준비가 덜 된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는 몇십 년의 시간적 이득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에너지를 그대로 가진 채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게 이제 전 세계의 희망으로 번질 수가 있으면 지금 한류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은 지금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지금도 훌륭한 국가이긴 합니다만.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